파란리본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96번째이고요. 결정장애 치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심각한 결정장애자였다. 그 결정장애자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용단을 내리는 그 믿음의 실행력 갑인 그런 사람으로 키워가는 그런 과정을 다룰 겁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결정장애자가 많은 현대사회 왜 그럴까? 왜 요즘 사회는 결정장애자가 많을까?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정장애라는 이 이슈는 사실 저 개인적인 삶의 이슈하고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저는 결정장애자 또는 회색 분자로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천적으로 내 향성 성격을 가졌고 결정장애자의 회색 분자였다. 그래서 흰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니다. 열정주의도 아니고 지성주의도 아니다. 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상남자도 아니고 자상한 남자도 아니고 자녀들의 롤 모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식한 아버지도 아니다. 잔재주는 많긴 하지만 아주 특출한 것은 많지 않다. 이런 특성들을 중용 또 중립 이런 말로 애써 설명해 보지만 어찌 보면 그 또한 합리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저 자신이 결정장애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죠. 나 결정장애자야. 너 말이야 결정장애자인 거 알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결정장애자라고 말하는 것도 끄리낌이 없고 또 남들로부터 결정장애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 난 맞아 나 결정장애자 맞아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거를 선택장애 또는 햄릿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햄릿증후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래서 햄릿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자, 결정장애라는 이 말은 임상심리에서 쓰는 공식 용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서는 꽤 많이 쓰이는 그런 이유가 됐더라. 아마 그것은 현대사회에 만연된 현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심리상담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을 탐색하게 됐는데요. 아마 그 어린 시절을 탐색했던 가운데서 얻은 소득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결정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만 내 집의 막내였고요. 어릴 때부터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하면서 자랐죠. 아껴 쓰고 받아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 그래서 옷을 사더라도 아들만 넷이니까 큰형 걸 가장 먼저 사는 거고 그 큰형께 둘째 형으로 둘째 형이 셋째 형으로 그리고 최종 막내인 저한테까지 전달되는 상황일 텐데, 그래서 소매는 다 해져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고 팔꿈치, 무릎팍 이런 데는 다 달아서 엉망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 천을 덧대서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 팔꿈치와 무릎에는 이렇게 이중 칼라, 투톤 칼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이 재킷을 살 때, 여기다가 이 땜방 해놓은 그런 재킷은 잘 사지 않습니다. 살 때부터 기분 나쁘더라고요. 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린 시절 가족 역할, 가족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가족 역할을 봤더니 나는 어린 시절에 로스트 차일드였다. 존재의 유무가 그다지 표시되지 않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가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구하기보다 포기하기를 선택하고 뭔가 악착같이 뭔가를 얻어내기보다는 체념하기를 선택을 했죠. 나중에 그것도 정신분석을 공부해 보니까 철회라는 방어 기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면단위 읍내에 그 문방구를 들러서 이 만년필을 사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만년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사려고 했는데, 그 매장에서 매대에서 1시간이나 선택을 못하고 서성이고 막 그러고 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 모습이 측은해 보였던지 뭐 안타까웠던지 아니면 화딱지가 났던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주인이 와서 내가 가진 그 예산을 보고 그 범위에 맞는 그 만년필을 골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는 그 양반이 그렇게 골라주었을 때 호통칠까봐 무서웠을 테고, 또 아무것도 사지 않고 1시간이나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오는 게 미안해서 선뜻 어려웠을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 살면서 저는 결정이 빠른 사람, 판단이 빠른 사람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반사적으로 스프링 튕기듯이 몸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부럽기도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말 그대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위대함에 놀랐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도대체 얼마나 수준이 높아야, 얼마나 믿음이 깊어야 아들까지 바칠 수 있을까, 그런 명령에 두말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늘 부럽고, 감히 그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심리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을 심리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더니 아브라함은 심각한 결정 장애자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심각한 결정 장애자였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니까, 그렇다면 그 결정 장애자가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이 있다면, 그럼 나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그 시대의 아브라함과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간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글을 썼었고요. 이것은 쿰런 출판사에서 결정장애 치유라고 이렇게 출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결정장애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다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자, 1번, 왜 세상에는 결정장애자가 많아지는가? 또 2번째, 왜 아브라함이 결정장애자인가?